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7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입니다. 배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두 손을 맞대면 이 모양이 배 바닥면을 뜻해요. 그래서 배가 앞으로 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에 관련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 하면 이 동작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이 있습니다. 배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일단 배라는 종류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동작이 간단하면 앞에 있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노젓는 배 하면은 노젓는 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 복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배를 노젓다 그러면 배하고 노젓다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노젓는 거 플러스 배를 하게 되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은 좀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합어가 그 첫 번째 수어가 있고 두 번째 수어가 있을 때 이것이 결합돼서 하나처럼 쓰면은 만약 첫 번째 동작이 두 번 하는 동작이다. 그러면 결합됐을 때는 보통 한 번으로 줄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해서 이게 한 덩어리다, 하나의 복합어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노전 배인데 일단 배하고 배,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배는 뭐냐,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어떤 종류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작은 노를 젓는구나, 그 다음에 배하면 노 젓는 배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가라는 부분이 돼 있으면 그 강가라는 이 장르가 돼 있는 상태의 대화라면 여기서 노젓다 그 다음에 배하면 이것이 강가니까 배를 금세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가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 그럼 이제 배로 바로 전환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장르, 그러니까 해당 장르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동작을 장르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수어가 배라는 부분에서 대화가 됐다. 그러면은 또는 노를 젓는 배구나, 우리가 뱃놀이 할 때 쓰는 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장르를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바뀌었어. 그러면 일단은 강을 쓴다든지 아니면 배라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노젓는 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 또 노젓는 배 이렇게 두 가지 겹치죠. 이제 그런 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강가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바닷가에 한다든지 이게 이제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배를 유치할 수 있겠죠. 그 동작을 해준 다음에 하면은 노젓는 배구나,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한편은 이제 그런 류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사공배예요. 사공이 옛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긴 막대가 있고 그거를 사공이 잡고 흔들면서 이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 동작을 하고 배하면 사공이 이전에 강에서 했던 그런 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보고 사공이 있는 그런 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화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이 있고 그게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하나는 이제 수화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걸 이해하기 위한 임시적인 수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어라는 건, 이 동작을 하면은 누구나 배로 알아요. 배로 알아요. 그런데 이 동작을 하면은 이 동작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배를 젓는 제스처에 가깝죠. 그 노젓는 배의 가장 크게 움직이는 특징이 뭐냐라는 걸 잡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른 장르로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헬스장에 있는 도구인가? 라고 이제 유추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라는 부분 또는 강이라는 장르 속에서 얘기할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모터보트가 있어요. 이제 모터보트 보면 이제 보트 모양이 있고, 자 그래서 배가 있고, 모터보트나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이제 한 손은 이제 생략하고 이것이 하나의 배다라고 이제 해서 표현합니다. 보면은 밑에 모터가 물속에 들어가서 돌리죠. 그래서 막 돌리면서 앞으로 가주면은 모터보트구나. 자 여기서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모터보트에서 사람이 그걸 조작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이 뭐냐? 그러면 잡고 당기는 거죠. 당기고 하면은 모터보트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트 같은 건데, 우리가 배 있고 배 위에 돛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손 하기보다도 한 손은 이제 이 방법으로 돛의 모양처럼 해서 앞으로 나가면 요트 종류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노젓는 배니 오리배니 이런 거 마찬가지처럼 이제 오리배면 오리하고 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 오리배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을 움직이는 이 동작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오리배하고 하면은 이게 오리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배나 노젓는 배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의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수화할 때 이 배 있지만 그 나머지 배들을 표현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임시적인 수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에 대한 장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알아, 이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배 움직임을 보는데, 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바다로 멀리 나갔어요. 잔잔해. 그러면 이제 파도 치고 험해. 그럼 이런 형식으로 가죠. 그래서 배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제 같이 표현하고, 그것 중에 이제 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뒤집힌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을 보통 쓰는데, 가끔씩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타이타닉 영화나 보면은 배가 반틈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선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올라가지고 쭉 바다로 가라앉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럼 거기 특징이 뭐냐? 거긴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다. 그래서 배하고 비행기 해서 가면 되겠죠. 그럼 비행기가 많이 놓여 있는 배,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적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적선은 어떤 표현이냐면 배 자체가 특성이 없어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은 해적선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깃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깃발이 어떻게 됐냐? 해골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해골수화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제 얼굴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X자로 된 뼈를 얘기하는 거죠. 하고 깃발이 올라간 상태에서 배를 하면 해적선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수어는 하나로 정해지고 그것만 쓰는 약간 이제 국어 단어를 치환하듯 쓰는 부분이 아니라, 그 배의 특성이 뭐냐, 어떨 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을 가지고 적용해서 쓰는 게 수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인데, 배 말고 잠수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수함은 이렇게 씁니다. 잠수함. 자, 이게 뭐냐면은 밑에 이제 잠수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잔망경 쭉 올리면 올라오죠. 이게 수면이고 수면 위로 잔망경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이게 잠수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비슷한 수어가 뭐냐면 상어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상어는 이렇게 해요. 상어는. 그래서 요 자체가 상어의 지느러미를 상징하고 그게 바다에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어는 이것만 쓰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해서 이게 상어 입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잠수함은 요 두 손가락으로만 합니다. 근데 잠수함이 그 수면 바로 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으로도 갑니다. 원래 밑으로 가야지 잠수함이죠. 그럼 잠수함이 수면 밑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동작을 해서 이 동작이 잠수함의 본체처럼 보이게 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 다시 한번 잠수함이라는 수와 플러스 이 동작은 잠수함 본체가 되죠. 여기에서 미사일 쏴.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SLBM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뿐만 아니라 이제 농민들의 취미 중에서는 수중 잠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중 잠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통 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바다에서 잠수한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복장이 어떻게 하면 뭔가 입에다가 그 산소통을 물고, 그 다음에 수경을 쓰고, 그 다음에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배가 되고 배에서 약간 뒤로 빠지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그 다음에 헤엄쳐 간다. 그럼 바닷속에서 잠수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입에다 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대 비슷한 게 이렇게 있어요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스킨스쿠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것 플러스 그 상황과 모양과 움직임, 정확히는 모양과 움직임, 그 특성을 가지고 변화를 통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로 고정된 거 있고, 또 한편은 이 잠수함처럼 수어는 잠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표현하기에는 수중으로 내려가는 잠수함 표현하기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하고 잠수함 함정처럼 그 모양을 해서 내려간다든지, 올라와서 이제 잔망경을 올려서 한다든지, 이 동작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7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기본적으로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 이쪽이 정면 쪽이고 이게 날개를 뜻합니다. 비행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씁니다. 비행기. 그런데 비행기라는 수어가 원래 한국 수어에는 원래는 두 가지를 써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비행기를 씁니다. 이 비행기는 뭐냐, 보통은 여객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용 손님을 태우고 간다 그러면 이 동작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그게 뭐였냐면 이 동작을 씁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자, 요걸 피고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더 전투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투기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좀 다른 표현 쓰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수화에서 어떤 동작 쓰냐면 이 동작 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 이건 이제 국제수화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화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내에서 쓰는 수화가 좀 세 종류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비행기, 그 다음에 국제수화에서 쓰는 비행기, 그 다음에 전투기 하면서 쓰는 이 동작, 세 동작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사용하는 수어는 각종 한국 내에서 만약 거기는 수어가 있고 한국에는 그걸 뜻하는 수어가 없으면 우리가 임시로 빌려 쓴다든지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단 우리께 있어요. 근데 외국 거를 굳이 갖고 와서 우리나라 걸 안 쓴다는, 그건 좀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지금은 좀 비행기를 이 동작을 쓰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는 드리고,
권하는 거는 이제 여객기 개념은 이걸 쓰시고 전투기 개념은 이 동작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륙, 착륙입니다. 자, 왼손바닥이 이게 이제 지상을 뜻하고 여기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륙하다. 자, 이렇게 되면 착륙하다. 비행기 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전투기 가지고 착륙하고 이륙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특이한 경우 있어요. 그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어는 하나의 고정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다. 그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화 있게 쓰는 것이 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개 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 비행을 보통 일반 항공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용 전투기나 그쪽 출신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이거 고개 비행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 가는데 앞에 있는 걸 이제 쫓아서 가다가 내가 뒤를 싹 돌아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면 그 모양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다 보니까 뭐 전투한다, 싸운다 라고 할 때 이 수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요. 하는데 첫 번째 미사일을 씁니다. 미사일이 길쭉하죠. 그래서 이 긴 손이 내려가서 나가는 형식을 미사일 나가다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전쟁 중에 앞에 있는 전투기가 교전한다 그러면 가다가, 근데 기관총을 어떻게 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권총 쏘는 그 개념이고, 그러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손을 잡고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비행기에서 전투기에서 기관총을 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그 전투기 이제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어떤 부분이냐면, 눈을 보면 이제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서 조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쫙 가다가 딱 올리면은 눈에 쫙 되고, 이런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인 것 플러스 이 움직임의 특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 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비행기가 불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조종사가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가다가 뭐 여기서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버튼 누르든지 당겨서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낙하산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낙하산 탄다까지도 이제 우리 같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비행기 있지만,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특정 번호, 예를 들어 B라고 시작되면은 이제 폭탄 투여를 목적으로 한 이제 군 비행기죠. 그러면 폭탄을 투여했어. 그러면 가다가 폭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는 요거 하나만 쓰지 않고 이 결과까지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게 터진다까지도 같이 합니다. 자, 그런 형식으로 만약에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전투기가 하면서 위에서 기관총을 쏴대요. 그러면 바닥에 어떻게 나온다? 그 총이 튀는 먼지가 이렇게 흩날리죠. 그러면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격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행기, 또 전투기, 그 다음에 국제선에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럼 비행기뿐만 아니라 헬기도 있습니다. 헬기는 날개가 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 비해서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한 손으로 돈다. 그럼 이제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돈다 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헬기입니다. 헬리콥터.
자, 그 다음 최근엔 드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군용 드론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드론은 좀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일반인이 많이 생각하기 드론 하면은 이제 날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도는 부분이 있다. 근데 개수가 몇 개다? 4개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 가지 도는 게 기본적으로 큰 날개 하나가 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날개가 4개가 되죠. 그래서 흔들어 버리면 아, 날개 4개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론 쓰는데, 그 다음에 이게 좀 변형돼서 뭐냐면 드론 가지고 뭘 촬영을 해요. 그럼 촬영하다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촬영기를 이 드론 거기다 붙여요. 그래서 하면은 아, 드론 가지고 촬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의 꼬리를 무는 수업 7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군입니다. 10월 1일이 군인의 날이죠. 국군의 날. 그래서 오늘은 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군이라는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군. 원래 이제 군도 되고 군인도 됩니다. 근데 원래 기본은 군에서 나왔어요. 자, 이게 뭐 하는 동작이면은 긴 소총을 들러매고 잡은 동작이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군이 나왔습니다. 군. 자, 군. 여기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군 플러스 날 해서 국군의 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원래 이것 자체가 군인으로 씁니다. 또 군두수 군인 쓰는데 요즘 이제 군인, 군대 뭐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람을 붙여서. 그러면 군대 같으면 군하고 그 모여있는 사람 해서 군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총을 둘러매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래서 서 있는 이 동작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예 총을 나타내는 동작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초라는 수어입니다. 보초는 뭐냐면 이 동작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동작을 뭐냐면 살피다라는 겁니다. 살피다. 주위를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작합니다. 이게 이제 총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딱 들고 좌우를 살핀다. 이게 이제 보초라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보초라는 이 동작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비실 이렇게 할 때도 경비실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원래는 이제 군, 그 다음에 보초한다라는 의미로 쓰다가 지금은 경비를 보는 것도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총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군인데 우리가 지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하다, 지키다 하면서 어떤 동작을 하냐면 가운데다 갑니다. 가운데다. 그래서 군이 뭔가를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건 이제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 그리고 이게 지키다고 어떤 것들을 조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쭉 있어요. 주의사항 같은 거죠. 그러면 조심. 그래서 주의사항이 붙거나 그러면 각각의 사항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주의할 사항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지키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지킨다 하면 약속을 지킨다. 이걸 쓰기도 합니다. 또는 약속을 갖다 대면서 지킨다를 쓰기도 해요. 때로는 이 표현이 이 지키다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약속하면 약속을 항상 잘 지켜, 약속에 딱 맞춘다, 항상 딱 맞춰, 항상 약속한 거는 어기질 않아. 그래서 이 지키다가 사실은 좀 약해요. 그 약속 어기지 않아. 잘. 그래서 어기지 않는다라는 걸 포함을 해서 약속을 잘 지킨다 이렇게 쓰는 게 의미로는 좀 더
명확한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순찰은 뭐냐면 어떤 걸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초 쓴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보초할 때는 살피다 플러스 총 들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순찰은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순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관련된 게, 그럼 이렇게 서 있는 동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군이 훈련 받아. 그 훈련 받으면 훈련 받는다라는 시각적인 거에 대표적인 게 약간 유격 훈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 훈련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동작 하냐면 이 동작합니다. 제가 이게 각기 전투한다고 할 때 총을 이렇게 딱 잡고 누워서 이동하는 이 동작을 같이 포함해서 군 훈련한다 이렇게 좀 많이 쓰고, 그럼 장비가 있죠. 군 이제 총이 있습니다. 그럼 총을 이렇게 씁니다. 총.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총을 이 동작을 쓰고 이게 방아쇠 당기는 동작을 쓰고, 외국에서는 이런 동작을 씁니다. 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이동하면서 총알에 그 격발을 시키는 동작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이 동작을 쓰고, 한국에서는 이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긴다라는 이 동작을 씁니다. 그래서 총인데 기본적으로 짧은 총을 얘기합니다. 권총, 총. 그래서 이제 서부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둘이 대결하려고 그래서 이 동작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뒤에 있는 방아쇠를 당기고 해서 여러 번 한꺼번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왔어. 그럼 서부 영화를 표현해. 그럼 세 사람 왔고 내가 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이제 권총 개념이에요. 권총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수어를 쓸 때는 이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자살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거 하고 간다 이런 표현도 써요. 자, 이거 간다 그러면 어렵지만 아유 그래도 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 가 이런 식의 표현인데, 뭐 정상적으로 쓰지는 않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만, 이제 고속도로 막 운전하는데 기름이 거의 바닥이야. 근데 이번 휴게소 말고 여긴 비싸니까 다음 휴게소 가. 그럼 보통 휴게소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잖아요.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몰라 하면서 이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내가 손해볼지도 몰라. 그러나 그냥 가.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리고 옛날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자기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참여했어. 가. 그러면 이거 괜찮아? 가 하면은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난 가. 이런 식의 의미로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총이 있죠. 큰 총은 왼손으로 이 개머리판을 잡듯 하고 쏘면은 큰 총. 그러니까 군인용 큰 총을, 소총을 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약간 쏘면은 반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뒤로 약간 움직이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소총 부분, 장총 부분을, 긴 총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 군인이 사용하는 것 중에 수류탄이 있죠. 우리가 폭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폭탄은 주먹 줬다가 이게 터진다라는 뜻입니다. 폭탄, 터진다. 그런데 군인들이 사용하는 거 어떻게 보니까 수류탄을 이걸 빼고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영화 같은 게 어떻게 하면 입으로 잡고 이 안전핀을 뽑고 던지는 동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하면 수류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대포가 있습니다. 대포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대포 밑에 이렇게 받침대로 있는 거 있죠. 그걸 상징하고, 요거는 대포 모양입니다. 그래서 쏘면 약간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쏜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쏜다는 건데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대포 하나만 하는 것보다도 약간 이제 방사포니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모난데 구멍이 숭숭숭숭 돼가지고 거기서 그럼 대포의 종류다라고 하면은 그 모양하고 구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그 대포를 동시다발로 쏜다. 그리고 나가는 것까지 또 하면은 이제 터지는 것까지만 이것까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사포나 이런 거 같은 걸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라는 계열이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 좀 더 그 하는 게 이제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 그럼 미사일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대포 개념에서 쏘는 분도 있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대포 쏘다 또는 미사일이니까 어떤 이제 뭐 잠수함에서 쏜다 그러면 잠수함 해놓고 여기서 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동작이 미사일이다 생각하고 날아가서 그 다음 격추되는 것까지 해서 미사일을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게 로켓입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 이건 미사일이 아니에요. 폭파시키는 게 아니죠. 우주로 보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우고 이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자 발사 하면은 밑에서 불이 막 웃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래서 한 번에 가면은 보통 이제 미사일 개념을 생각하지만 쫓아가면서 계속 불꽃이나 이게 인다라고 하면은 보통 아 로켓이구나. 뭐 누리호나 뭐 이런 것들 우주로 보낸다. 그럼 여기서 세워서 시간 카운트대가 다 됐어. 그러면 불이 막 불이 그다음에 연기가 와 이루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아 그러면 로켓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미사일을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로켓하고 미사일을 좀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역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탱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장갑차라고만 있어요. 장갑차. 그래서 장갑차가 뭐냐면은 쇠로 이렇게 둘른 이런 차를 의미해요. 전투용. 그리고 수어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면 탱크 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아랫부분, 그다음 위에 부분. 그 위에 부분 이제 움직이면서 대포를 포를 쏴야 되죠. 그래서 이 탱크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어 가지고 뭐 전투씬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없더라도 어떤 뭐 크레모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누르면 이쪽으로 터지는 거죠. 그럼 모양을 그리고 어떻게 터져 나간다. 이런 형식. 아니면 기관총이 있어요. 그럼 기관총을 이건 기관총이다. 그런 형식으로 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입니다. 칼. 칼은 기본적으로 이 동작입니다. 자, 이건 옛날부터 학교 수화에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동작이냐면은 연필을 깎는 칼을 의미해요. 학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칼은 뭐냐? 연필 깎는 칼입니다. 지금 이제 꽂아서 돌린다든지 이런 방식 쓰지만은 그나마 연필을 좀 많이 안 쓰죠. 그런데 예전에는 칼로 항상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칼입니다. 자, 칼에 관련된 수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칼입니다. 칼. 그리고 이게 칼이다 보니까 칼끼리 부딪힌다 해서 약간 칼싸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칼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사람이 말싸움 하는데 막상막하야 또는 비슷해
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 두 사람 실력이 비슷하다. 반드시 칼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도 되고 축구나 경기할 때도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한다면 칼로 싸우는 것보다도 실력이 비등비등하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칼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연필 깎는 칼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에서 칼집에서 뽑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약해 보여.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한 손가락보다 두 손가락으로 좀 더 칼이 두꺼워 보이죠. 좀 더 무서운 칼처럼. 그래서 칼 하면서 이 동작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칼싸움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 손가락으로 하는 동작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게임에서 리니지 게임을 이 동작을 쓰기도 합니다. 리니지 게임 하면 이제 작은 칼보다 굉장히 큰 칼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총도 우리가 이 총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총의 느낌이 큰 총보다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큰 총의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게 칼이고 칼집에서 칼을 뽑는다 하면은 칼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내용을 이제 수화로 한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냐면 칼 저게 칼집이고 칼을 잡고 있죠. 나쁜 사람들이 쭉 왔어.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칼을 뽑아서 사람들 다 처치하고 칼집에 넣었어. 이런 표현인데 이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나쁜 사람이 왔어. 그새 빠르게 다 하고 칼집 넣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뺐다는 걸 순식간에 하면은 순식간에 다 처리했다. 이런 표현 같은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칼에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칼을 갈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칼날을 잡고 숫돌에 미는 동작이에요. 그럼 칼을 가는 거죠. 근데 칼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의 복수를 위해 일을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쁜 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언젠간 복수할 거야 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칼을 갈면서 기다린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실제 칼이냐 그건 아니고 어떤 복수에 대한 거를 기다린다. 이런 식의 표현에 칼을 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칼하면 이제 요리라는 것들이 있죠. 연세 많으신 분들 요리한다 어떻게 하면 보통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무나 이런 것을 잡은 거고 이게 칼이 돼서 써는 동작을 쓰기도 해요. 여기 작게 해서 지금 수화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도마가 되고 이 칼이 되고 그래서 요리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요리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어떤 거를 요리로 뭔가 한다 할 때 조금 동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회를 친다 그러면 생선이죠. 생선을 그때는 이 손바닥이 하나의 칼날이다 생각하고 하나씩 떠서 제끼는 이 동작이 회를 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칼이 작은 칼보다 약간 중국식 칼이 있잖아요. 네모난 거. 그러면 이제 칼하고 이 손을 사용하면 마치 그와 같은 칼의 뉘앙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칼 하면은 우리가 좀 나쁘게 사용하면 뭐 살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 있고 이걸로 찌르는 동작입니다. 그때 이게 칼을 뜻해요. 칼. 그래서 이 동작 쓰기도 하고 이게 살인한다는 쓰기도 하고 또 칼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칼을 살인할 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칼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싸움이나 이런 거 볼 때 칼도 있지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활이죠. 그 수화로는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활을 잡고 있는 동작이고 이 동작 써요. 그럼 이게 활이라는 뜻인데 화살은 하고 긴 거 하면은 화살이다. 화살. 이게 활이고 화살 이렇게 쓸 수 있고 화살을 날렸어. 화살을 쏘아서 날리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보면 옛날 전쟁 보면 이제 방패라는 게 있습니다. 방패의 재질이 뭐다? 쇠다. 쇠하고 방패를 안으로 잡은 손에 둥글게 해주면 방패구나. 방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전에 어떤 전쟁을 하면 창이라는 게 있죠. 창이 길죠. 하면 창이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총은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는 게 있었어요. 뭐 대포인데 어떻게 하면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되면 옛날 그 대포죠. 불을 붙여서 하는. 근데 화승총도 있습니다. 자, 긴 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지에 불을 붙여야 돼. 그러면 자, 이게 성냥도 되고 부싯돌 되고 하고 불이 간 다음에 쏩니다. 그럼 이걸 화승총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장총인데 또 한편은 장총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총들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와 함께 이제 기관총은 이런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두 손으로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해서 하면 약간 람보가 쓰는 이런 총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오늘은 칼과 또 옛날에 사용하는 어떤 무기, 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글입니다. 한글은 한국이라는 수어와 글이라는 수어가 합쳐져서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을 붙이면 한글날이 되죠. 한글날. 자, 오늘의 주제는 한글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한글은 한글. 그 다음에 이 글이라는 이 동작이 예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 이전에 있던 이제 요 한글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문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인쇄소 가면 이제 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활자가 있죠. 그래서 활자를 뽑아서 끼워 넣는 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끼워 넣는 이 동작, 그러니까 글자 딱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뜻하는 것이 이제 문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 문자라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한 글자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문장이죠. 그때는 문장이라는 수화를 해서 보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동작이 문자라는 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문자. 이건 한 글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이름 또는 이름 씁니다. 이건 이제 학교 교복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슴에 붙어 있는 네모난 것 해서 이게 이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쓰고 있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 동작이 뭐냐면은 이게 집 앞에 붙어 있는 문패예요. 문패에 붙어 있는 문자. 그래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이름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 이름을 활용한 수어는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유명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퍼지다. 그래서 이름이 퍼지다 해서 유명하다라는 수어가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하나를 더 쓰는 게 있는데, 이름,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이죠.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지칭해? 이게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뭐? 이 동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이제 문자라고 했죠. 이 문자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 동작 쓰다가 지금은 이렇게 동작 씁니다. 이 문자들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이 글들이 이제 뭉쳐져 있다 해서 이거를 문장으로 씁니다.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 보내라고 할 때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 이때 이거는 문장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원래는 이제 전보예요. 지금 이제 많이 쓰지 않지만 수어책에는 아직도 전보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두 번 눌러주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입니다. 전보는 보통 이제 글자를 보냈죠. 그래서 글자를 보낸다 하면서 이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작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대서 앞으로 보내는 이것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글자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전신을 이용해서 보낸다 할 때는 이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다 그러면 문자를 보낼게, 문자 보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보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어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다가 있는데 만들다. 근데 어떤 동작이 있냐면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좌우로 비틀지요. 좌우로 비트는 게 뭐냐면 어떤 걸 꾸민다라는 거예요. 약간 변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걸 만들긴 만드는데 이제 어떤 변형돼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좀 약간 변형되거나 이상한 계획. 그래서 작당하고 음모 이런 것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사용할 때도 이런 것도 씁니다. 그래서 비트는 부분은 약간 변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 플러스 어떤 동작이 있냐면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어떻게 됐다? 약간 멋을 내고 변형이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로 사용합니다. 시.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이다 그러면 문장을 만들다 하면 장문을 씁니다. 장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쓰는데 이건 이제 뒤트는 동작이 있어요. 뒤트는 동작. 자, 이게 문장이라는 건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맞는 얘기를 썼다라고 봤을 때 뒤틀어진다라는 거는 뭔가 이치에 안 맞는다, 뭔가 논리에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은 말하고 쓰면은 저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 이상하다. 또 생각 플러스 쓰면은 저 사람 생각의 방식이 뭔가 상식하고 안 맞아, 좀 황당해, 이상한 얘기에 엉뚱해 이런 표현입니다. 자, 생각 플러스 문장을 뒤트는 이 동작이 한 번 더 변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아예 생각 위치에서 이걸 쓰기도 해요. 그럼 뭐냐면 저 사람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다면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문장의 흐름. 그래서 이게 줄거리도 되고 내용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내용 플러스 여기 이제 흐름이라는 느낌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쓰냐면 내용이라 할 때는 왼손을 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것만 흔들면서 내려주면 이게 내용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하기도 하고 요거는 흐름이다 또는 줄거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구분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굳이 얘기할 때는 이런 동작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하나의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문장보다는 좀 긴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말을 전하다,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서 내용하고 이 동작 씁니다. 자, 이 동작은 뭐냐면 그 말을 전해 들은 거.
또 전해 들은 걸 또 전하죠. 그러면 전해 들은 걸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원래는 손등이 위로 해서 양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수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내용 또는 내용을 전해 받은 거. 자, 엄마가 아들한테 뭐 지시하죠? 이게 이렇게 내용.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 되고, 여기서 이제 수화 통역을 하면서 뭐냐면 전달한 내용을 내 마음대로 이제 줄인다든지 더 느린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하고 자기가 줄여. 그럼 왜곡한다는 거죠. 내용하고 자기가 덧붙여. 왜곡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예 대놓고 왜곡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동작을 씁니다. 이건 원래 어떤 집 안에서 벽 같은 데 이제 구멍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때우기 위해서 시멘트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바르죠. 그런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덧붙인다는 거죠. 원래 이제 덧붙인다. 그래서 어떤 거 비워진 공간 내용에 비워진 부분들을 덧붙여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통역이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자기 멋대로 살을 붙였다 이런 의미를 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하면 자기 멋대로 내용을 더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은 이제 한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수화가 원래 예전에 쓰던 한국 수화가 귀걸이를 뜻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중국식 복장범위 단추가 이쪽으로 쭉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이라는 수화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이라는 수화가 이 동작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중국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 동작 썼습니다. 귀걸이 걸고 그 다음 이 단추가 있고. 그래서 중국인데 그 다음에 이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류나 이런 곳에 중국의 글자가 많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로 보냐면 서류로 봅니다. 지금은 이제 서류에 이제 한글로 이제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거의 뭐 한자가 잔뜩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이 한자라는 수어로 사용합니다. 한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수어를 빼고 이것만 하면은 이걸 서류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는 일반적으로 대화 형식과는 달리 좀 어려운 글자들이 많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나온 게 서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글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상입니다. 조상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사람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게 조상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조상인데 이 동작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윗대를 얘기하는 거죠. 조상을 쓰고 반대로 하면 이제 후손이 됩니다. 후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후손은 가운데서 씁니다. 후손. 이 부분은 이제 나타라는 부분이 이제 가운데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은 일반적으로는 가운데서 하고 조상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올리는 동작으로 조상을 씁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지만 실제로 쓸 때는 이것도 후손을 쓰고 또 이것도 후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엮어서 돼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사람 수화로 아예 해버리면 이 역사라는 수화입니다. 역사. 자, 역사가 되면서 그 다음 이제 많이 문제됐던 게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이죠. 그럼 역사하고 일본이 이 동작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어떤 거를 임의로 추가한다는 거죠.
또 역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문장을 뒤트는 거. 다시 말해서 역사라는 어떤 정설이 있는데 그걸 비틀었다, 꼬았다, 왜곡했다, 이런 의미도 역사 왜곡, 이걸 쓰기도 하고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 동작이 이게 이제 위가 이제 과거가 되고 이게 이제 현재식 개념이 돼요. 그걸 더 하려면 더 미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차례라는 게 있습니다. 차례는 조상한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조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차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동적인 움직임이 뭐냐면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일반적인 차례가 되고, 차례를 꼭 이것만 쓰지는 않고 우리 차례상에 올려놓은 것들도 많이 쓰죠. 그래서 조상하고 테이블에 여러 가지 차례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몰려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절을 하는 개념이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차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다 보니까 이게 조상을 해버리면 차례가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제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생각을 이제 이게 도구형해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추억이라고도 씁니다. 추억.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차례를 지낸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때 그분의 어떤 생전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기린다든지 할 때 그때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이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하는 거예요. 양손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준다라는 동작이 있지만 좀 더 공손한다 라고 의미할 땐 두 손으로 줍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기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식 할 때 기념식, 이런 형식으로 수어를 합니다. 그때 이 기념은 지금 사용하는 약간 이제 좋은 개념들은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 이제 나쁜 일이야, 또 추념식이야,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걸 이제 경축일이나 즐거운 것들만 많이 쓰다 보니까 한 손만 합니다. 한 손만 해서 어떤 거를 그 생각하고 기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신 지 1년 그 추념했다, 그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조상이고 내려가는 게 후손인데,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단체든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제 일대 조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면 이 동작 합니다. 이거 하나고, 이게 이 첫 번째라는 동작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 수형에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대. 그러면 어떤 사찰도 그렇고 어떤 무슨 파 이렇게 하면서 첫 일대다 할 때 이 동작 씁니다. 그리고 2대는 어떻게 쓰냐? 2대, 3대, 4대, 6대,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를 나타낼 때는 이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옛날이고 이게 현재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이어온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어온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동작 씁니다. 그럼 이 동작은 뭐냐면 이게 문장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부딪혀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전달하다 합니다. 그러면 이 동작하면 위에 선조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밥집이 있는데 뭐 5대 조상부터 만들던 방식을 그대로 해서 지금 만듭니다 하면
하면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를 그대로 전달돼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또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변형돼서 이런 부분도 쓸 수 있습니다. 집안의 소중한 이제 가보야. 이거를 대대로 물려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 동작은 원판이 아니라 원판에 대한 일종의 복사판이에요.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온 개념이고, 예전에 소유한 물건인데 이거를 그대로 소중하게 후손들한테 물려줬어. 그때는 어떤 표현이 있으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제가 어떤 거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보자기나 이와 같은 것도 물건 또 사물들 그거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후손한테 물려줘. 그러면 이 동작을 쓸 수 있죠. 우리 재산이라고 하면 돈 수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런 부모님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았어. 아버지의 재산 아들이 물려받았어.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물려받는다 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사물들 뭐 귀중한 이제 이건 잘 해서 후손들한테 계속 넘겨줘야 돼 라고 할 땐 이 동작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작을 조금 전에 썼죠.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일종의 복사판이에요. 변형 안 시키고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쓰냐면 전통이라고 하면서 하나 더 붙이면 예전을 포함시켜서 쓰기도 해요. 예전. 그래서 풍속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건 뭐냐 어떤 방식이에요. 스타일이죠. 그래서 방식. 예전 또는 하면 풍속.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전통.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재나 이런 것들도 옛 것으로부터 이어받은 뭐 물건, 뭐 집, 건물,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화재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족. 그걸 어떻게 하면 같은 피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 혈관이죠. 그래서 피라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은 외국에 있는 한민족, 같은 혈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쓰거나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결애나 민족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상에 대한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7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기는 이렇게 씁니다. 전화기. 이거는 이제 농인뿐만 아니라 일반 청인들도 만약 전화해 하면서 이 동작을 쓰죠. 자, 이 동작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동작 씁니다. 근데 이 동작이는 우리가 선이 있는 전화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리를 듣는 쪽이고 말하는 쪽이고 해서 붙이면 이게 이제 전화기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옛날의 전화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겠죠. 옛날 전화기는. 그 다음에 이것부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전화기 있었냐면 약간 이제 교환원을 부를 때 쓰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수화기를 대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이제 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 이제 교환하면서 이렇게 썼던 그때는 이제 이 동작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기 하면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다이얼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표현이냐면 다이얼에서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돼도 일반적으로 지금은 전화기를 이 동작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무선이 아닌 유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이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팩스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팩스가 전화기랑 같이 돼 있죠. 팩스가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플러스 종이가 나오는 동작에서 팩스를 씁니다. 팩스. 농인한테는 이제 팩스로 이제 글자를 쓰든지 그림을 쓰든지 해서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화기가 없던 시절, 특정 사무소 와서 팩스 있으면은 팩스에서 집에다 팩스를 합니다. 그래서 농인들 집안에 팩스를 좀 많이 뒀습니다. 지금도 집에 팩스를 두신 분도 많이 있고요. 팩스. 자, 그렇게 쓰다가, 자, 이 동작이 전화기인데, 이걸 이제 응용해서 전화를 걸다 하면 이게 앞으로 나가는 동작 됩니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걸다. 그럼 전화를 받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고, 누군가 전화 온 걸 내가 받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전화벨이 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화벨, 이게 전화기가 놓여있는 상태인데 이걸 흔듭니다. 그럼 전화벨이 울리다. 이런 표현하고, 전화했는데 누군가 통화 중이야. 다른 누군가와 연결돼서 통화 중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오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삐삐라는 게 있고, 시티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티폰은 잠깐 있다 없어졌으니까 굳이 수화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삐삐라는 게 나와요. 근데 삐삐가 이제 보통 허리에 찹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 어떤 동작이냐면 지문자로 비읍 비읍 아이 비읍 비읍 아이, 이거 빨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쯤에 해주면 이게 삐삐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삐삐라는 게 있었을 때 농민들 사이에 이제 삐삐로 전달하는 암호문들이 약간 책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삐삐를 허리쯤에 해주면 이게 삐삐다 라고 사용했었고, 그 다음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나옵니다. 핸드폰 보니까 일반 전화기와 달리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안테나가 삐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테나가 나왔다, 그 귀에다 댄다, 이런 표현으로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핸드폰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핸드폰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겠죠. 뭐냐면 핸드폰인데 어떻게 나온다? 약간 이제 제끼는 동작에 이 폰이 나와요. 폴드폰이네? 그 다음에 전화기인데 지금 슬라이드 형식도 나왔어. 그래서 이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동작 자체가 핸드폰의 아예 대표성을 가진 수어로 바뀝니다. 핸드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도 이건 핸드폰 종류하면서 이렇게 다 씁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에 이제 안테나가 나왔다가 지금 핸드폰에 안테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면 이게 뭔지 알아볼 수 없는 동작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대표성으로 이건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면서 이거 플러스 핸드폰 종류니까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봤더니 잡고 이제 터치를 하더라.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터치하는 동작하면 스마트폰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폴드나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 핸드폰인데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또 스마트폰,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화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영상 전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 이전에 어떤 걸 말씀드리면 이 동작을 썼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화면이에요. 뭐냐면 내가 보는 화면이 있고 상대방도 이 기계를 갖고 있으면 영상을 보죠. 영상과 영상을 대면해서 통화한다 하면서 이 동작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화기, 지금도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영상 전화기. 자, 이렇게 쓰다가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로 이제 기기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라는 수화입니다. 원래는 캠코더를 이렇게 썼던 부분이에요. 캠코더에서 제끼면 이게 이제 액정 화면이죠. 이렇게 썼다가 이제 수화가 좀 불편하니까 하나 빠지고 그냥 이것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촬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촬영하는데 이게 큰 카메라보다도 약간 작은 카메라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했는데, 그러면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한다 하면 작은 카메라가
됐죠? 아까 이 동작 하듯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카메라를 보고 통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상 통화한다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7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입니다. 전기. 두 번째 손가락을 맞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튀겨주는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요 동작이 지금은 여기 전기가 스파크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면 전선이라 그러면 전기줄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기줄. 때로는 이제 전봇대에 놓인 전기줄은 뭐 라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하고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고, 뭐 전봇대다 하면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둥. 그래서 전봇대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화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듣다라는 표현과 플러스 전기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예전에 라디오 보면 이제 다이얼을 돌려요. 그래서 이게 다이얼 돌리는 동작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얼 돌리는 동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지금은 전기 스파크가 있다. 그래서 소리인데 전기. 그럼 이걸 전기로 쓰느냐? 이게 가전제품 개념 씁니다. 그래서 전기 물건 하면 이게 가전제품.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기를 쓰는 제품들. 그걸 이제 전기 물건 하면 전기 제품을 뜻합니다. 가전제품.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전기를 수리해야 돼. 할 때 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뭐 냉장고, 세탁기, 하여튼 전기를 쓰는 그런 물건들을 뜻할 때 전기 물건을 해서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은 아까 어떻게 하면 전기하고 한 줄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전기를 쓰면은 전기 콘센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전기라는 부분이고 어떤 동작 하냐면 오른손에 2번과 3번으로 이 사이를 이제 눌러줘요. 끼워줘요. 그러면 이게 전기 소켓이 되는 거죠. 전기 꽂는 것. 전기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기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가전제품, 이와 같은 전기류까지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기인데 이거를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앞으로 가면서 이 손가락이 떨어져서 합니다. 이게 통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원래는 됐다가 하는 동작이다가 지금 되지 않고 그냥 이 동작 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떤 스파크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더 어떤 신호가 간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신이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신호를 받은 개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에 어떤 걷다가 뭔가 못 같은 거를 밟았을 때 신경이 곤두서서 신경이 여기까지 확 전달되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신경 개념에 찌릿한 게 쭉 온다라는 거예요. 찌릿한 게. 자, 그와 같은 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코 찌릿하는 게 약간 코끝이 시려? 라는 표현하면서도 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건 약간 전기 개념이죠. 전기 개념. 그래서 어떤 통신도 되고 그 몸에 신호가 왔어. 또는 그 다른 표현도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전화기 말고 어떤 무전기 같은데, 무전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신호가 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무전을 보내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파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개념은 이렇게 씁니다. 전파를 받는 개념도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전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뭔가 막 생각하고 텔레파시를 막 생각으로 보내.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이게 통신이나 이런 부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신호나 이런 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텔레파시를 보낸다든지 뭔가 감이 와서 이렇게 해도 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운전할 때 고속도로 같은 막 운전하면서 저기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에 뭐가 있냐면 자동차 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걸 감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 그러면 카메라가 있구나. 그때 이 동작 씁니다. 그러면 신호를 받았다, 신호를 감지했다,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 관련돼 요즘은 이제 건전지가 많이 쓰죠. 근데 건전지가 원래는 작은 건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AA 건전지나 AAA 건전지 보면은 이 모양이 되죠. 근데 예전에는 전기가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어떻게 먹고 침에다 대봤어요. 그래서 전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건전지로 지금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동차에 전지를 부착해서 달리죠. 전기 자동차. 그럼 자동차에 전기. 그래서 보통 이제 하부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건전지까지 쓰고 붙이는 경우 있고, 전기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동차에 전기 꽂으면 전기 충전하는구나 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책. 기본적으로 책은 이 동작을 씁니다. 책을 펼치는 동작입니다. 책 펼치는 동작.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이제 두껍다, 얇다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이게 벌어지는 이 동작이 책이 두껍다, 이렇게 하면 책이 얇다. 책이 두껍다, 얇다. 한편으로 이 두껍다는 이 동작에 의미라는 수화를 붙여버리면 이제 두꺼운 그 다음 의미가 있는 책 합쳐서 사전이라고 씁니다. 사전. 어쨌든 이게 두껍다, 얇다. 그 다음에 책의 안에 있는 내용이 하얗다라는 거 쓰는 표현이 있어요. 희다 플러스 책 하면 이게 공책.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흰 책이 노트 또는 공책으로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쓰는 책이다 해서 학교책 하면 이제 교과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요. 배우는 책 쓰기도 하고, 학교책 쓰기도 하고, 공부책 쓰기도 합니다. 이게 교과서라고 쓰고, 특히 종교로 치면은 하나님 플러스 책 하면 이게 성경, 부처님 플러스 책해서 불경이라고 사용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책은 책인데 이제 잡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읒을 이용해서 벌려주면 이게 잡지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을 읽는 곳 또는 읽는 집을 해서 이건 도서관을 쓰고, 책하고 그냥 집을 하면 이제 되게 애매해요. 책하고 장사하는 집 하면 이걸 서점을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은 책인데 하면 책이 막 놓여 있는 곳, 책 이렇게 쓰면 이제 책꽂이를 뜻합니다. 그 다음 책은 책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책을 다 읽었어, 완독했어 하면서 책을 이제 사실 이제 하나 더 붙으면 책 읽다 플러스 이 동작. 이 동작이 두꺼워지는 게 점점 얇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하면은 어떤 것이 바닥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플러스 이 동작하면 다 읽었어. 책 완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책을 모두 공부했어. 공부 책하고 하면 마치 이제 책을 모두 공부해서 보통 이제 책거리 뭐 이렇게 할 때 이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는 동작을 이용해서 쓰는 게 이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 이 동작이 책을 의미하고 책,
다시 한번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다 해서 그게 지식으로 씁니다. 지식. 그런데 아까 얘기한 두껍다 얇다를 사용해서 이 들어간 지식이 많은 것, 이게 유식하다, 이게 없는 거, 그래서 무식하다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 이제 책이 이제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다, 완판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책하고 이 동작을 하면 이게 바닥이 난다는데 이거는 이제 다 팔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 완판이 되는 거죠. 그 책을 다 팔려서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다 그럼 책 장사보다도 책 판매, 이게 팔다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인기 또는 책 1등 하면은 베스트셀러 1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책에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8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두 손이 이제 젓가락을 뜻하는 거고, 원래는 한 손 하지만은 국수라고 표현할 때 이제 두 손으로 표현합니다. 국수. 이게 기본이고,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한 손 쓰기도 합니다. 이제 국수라는 표현입니다. 국수. 이제 기본형이고, 그 다음 이제 라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면 어떻게 하면 닭을 한 수어 다음에 국수를 씁니다. 이게 라면입니다. 처음에 만든 삼양라면에서 만든 이제 라면 보면은 겉표지가 닭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닭 플러스 국수하면 이게 라면이다. 그래서 라면을 이제 많이 쓰고, 이 국수를 이용해서 그 종류를 나타내는 것 중에 칼국수가 있습니다. 이건 칼이라는 수와 플러스 국수 했을 때 칼국수를 씁니다. 칼국수. 그 다음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잡채라고 있습니다. 잡채가 면 형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일단 종류가 이제 국수 종류에 어떻게 하냐면 근데 약간 쫄깃쫄깃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기면 약간 다시 수축이 됐죠. 이 동작을 해서 이제 잡채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근데 잡채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냉면입니다. 냉면은 이 동작을 쓰는데 그 앞에 어떤 동작을 쓰느냐,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 동작은 뭐냐면 냉면을 만들 때 보면은 그 면에 재료되는 그것을 이제 뭉쳐가지고 기계 앞에 넣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내리죠. 그럼 이제 면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면을 내리는 이 동작 하는 거다. 우리가 칼국수 같은 경우는 쭉 말아가지고 써는 동작을 하죠. 근데 냉면은 그 덩어리를 담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 플러스 국수 하는 게 냉면 씁니다. 역시 이제 국수라는 이 동작이 기본적으로는 두 손을 하지만 냉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 또는 냉면을 사용하는데, 이제 냉면의 종류가 이제 물냉면도 있고 비빔냉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냉면이 물 플러스 냉면 또는 냉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빔이다 할 때는 이 동작을 합니다. 이거 하고 먹다 하면 이제 비빔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볶 플러스 비비는 동작하고 밥하면 볶음밥이 돼요. 근데 여기서 비빔 플러스 하면은 비빔면이 되죠. 또는 비빔, 이 냉면은 비빔냉면 요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국수는 이 정도 쓰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 같이 이제 있는 물건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겨자가 있습니다. 겨자는 코에다 댑니다. 톡 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는 게 이제 그 계란을 해주죠. 그럼 계란이 기본적으로 계란, 달걀 쓰고 또 이거는 알로도 씁니다. 알. 근데 이것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는 다른 언어의 다른 단어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알과 비슷한 단어일 때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 플러스 1을
아르바이트로 씁니다. 이게 R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R 플러스 1을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하면서 R 나라를 써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아르헨티라는 이제 나라를 쓸 때 R 나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R1 하면 아르바이트 이렇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계란, 달걀을 이걸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이제 뭐 라면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파가 있어요. 파는 이렇게 합니다. 입에서. 그럼 이게 파. 그 다음에 마늘도 넣을 수 있겠죠. 마늘은 이 동작을 씁니다. 그건 마늘. 그래서 오늘은 국수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